안녕하세요. 스위스월 팟캐스트 강호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골든스테이트 경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스트레치를 가져가고 있죠. 샌안토니오 브루클린전 연패 포함해서 최근 7경기에서 6패했거든요. 이제 이 구간 동안 덴버전 직전까지는 골든스테이트가 자랑하던 수비까지 무너지면서, 예를 들면 뭐 포인트 오브 어택 디펜스가 안 좋다던가, 아니면 골든스테이트의 수비 원칙을 따르지 않는 커버리지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다던가 해가지고 수비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수비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경기들은 이런 수비들이 좀 좋아졌어요. 근데 덴버전은 스티브 커 감독이 스테픈 커리의 로테이션을 바꾸면서 커리가 모든 쿼터의 시작과 끝에 플로어에 있게 하고, 이게 또 요즘에 고전하고 있는 워리어스의 벤치 유닛과 함께 4쿼터 초반 구간을 뛰게 함으로써 그동안 4쿼터 초반에 경기의 점수차를 많이 벌렸던 걸 많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 동안 점수의 손실을 방어하려고 했는데 덴버전은 그게 통했죠. 그래서 커리가 이 구간 동안 점수차를 벌려놓고 4쿼터 마지막에 점수차가 앞선 상태로 게임에 들어왔는데 결국 요키치를 못 막아줬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요키치 지금 막을 수 있는 팀이나 선수가 거의 없단 말이야. 제가 골든스테이트 경기를 얘기하면서 이 팀이 컨텐더가 되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보다도 스테픈 커리가 슈퍼스타처럼 플레이하는 거라고 했죠. 스테픈 커리가 슈퍼스타처럼 플레이할 때 제이슨 테이텀의 보스턴도 이기고, 시에 길저스 알렉산더의 OKC도 이기고, 루카와 카이리 어빙의 댈러스도 이기는데, 그 이후로 뭐 커리가 무릎 부상 이슈도 있긴 했지만 사실 지금 스테픈 커리가 슈퍼스타처럼 플레이하지 못한 지 꽤 됐거든요. 커리가 현재 평균 득점 23점인데 출전 시간이 좀 짧아졌다고는 해도 이거는 골든스테이트가 컨텐더가 되기 위해 보여줘야 되는 스테픈 커리의 퍼포먼스에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리뷰를 제가 할 때마다 얘기 항상 하는 건데, 세컨 샷 크리에이터가 없는 로스터도 이제 점점 더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시즌 초반에는 버디힐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3점을 50% 이상으로 넣었는데, 이제 이게 다시 정상적으로 좀 내려오고 슈팅이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스테픈 커리 외에는 안정적으로 20점씩 넣어주는 세컨샷 크리에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가 공격에서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시즌 초반에 뭐 리그 탑5 오펜스, 탑5 디펜스 안에 들었던 골든스테이트가 어느덧 오펜시브 레이팅이 지금 현재 리그 15위로 떨어졌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골든스테이트의 최근의 문제였는데, 미네소타와의 이제 홈에서 2연전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죠. 미네소타와의 1차전에서는 골든스테이트의 이런 문제가 계속되었어요. 스테픈 커리가 슈퍼스타처럼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팀의 커리 외에 공격이 되는 선수가 없고, 수비 로테이션도 샤프하지 않고, 게다가 1차전에서는 골든스테이트가 턴오버를 22개나 범하면서 완전히 스스로 무너졌죠. 그리고 여기에 앤서니 에드워즈의 활약도 굉장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미네소타와 2차전을 했는데, 오늘도 골든스테이트가 1쿼터에 턴오버 4개나 범하고 1차전과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고, 스테픈 커리 외에 전반전에 두 자릿수 득점을 하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반 마지막 시퀀스에서 브랜든 포젬스키가 또 골든스테이트의 고질적인 오버헬프 문제를 보여주면서 드레이몬드 그린이 앤서니 에드워즈의 돌파에 헬프를 가면서 완벽하게 커버를 했는데, 브랜든 포젬스키가 코너에 있던 자기 마크맨인 마이크 콜리를 버려두고 불필요하게 헬프를 오는 바람에 이게 오버헬프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헬프를 하기 위해서 버려둔 마이크 콜리가 코너에서는 거의 38%에 들어간 슈터인데 콜리가 3점 넣으면서 9점 차로 미네소타가 앞서가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오늘도 같은 패턴으로 골든스테이트가 지겠구나 생각했어요. 커리 외에 활약하는 선수가 없고 수비가 샤프하지 않고, 그래서 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3쿼터부터 골든스테이트가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수비에서 앤서니 에드워즈의 볼스크린 액션을 블리츠로 커버하면서 앤서니 에드워즈의 손에서 공을 빼게 만들고, 여기서 수비 성공을 몇 번 한 다음에 트랜지션을 공격을 하고, 루니의 오펜스 리바운드나 뭐 루니의 트레일 레이업 3쿼터의 점수를 골든스테이트가 따라갑니다. 여기서 또 굉장했던 게, 앤서니 에드워즈가 공을 잡고 볼스크린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골든스테이트가 이제 블리츠를 하니까 앤서니 에드워즈가 3쿼터 중반부터는 아예 스크린을 안 부르고 아이솔레이션을 합니다. 이 아이솔레이션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면서 득점도 하고요. 굉장히 이 구간이 중요했는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쉽게 물러나지 않죠. 미네소타의 스타답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3쿼터를 커리의 또 기가 막힌 버저비터로 끝내면서 오히려 3점을 앞서면서 4쿼터를 시작한 골든스테이트인데요. 역시 오늘도 커리가 4쿼터에 벤치 유닛과 함께 플레이하면서 4쿼터 초반을 커리가 플로어에 있었어요. 그리고 4쿼터 9분 20초가 남은 상황에서 벤치로 들어갈 때 6점을 골든스테이트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5분 30초 남기고 커리가 다시 들어왔을 때 골든스테이트가 4점이 앞서고 있었어요. 덴버전이랑 비슷한 상황이죠. 5분 30초 동안 4점의 리드를 지키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경기가 클러치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5분 남기고 점수차가 5점 이내의 상황이 됐는데, 미네소타는 지난 시즌도 그렇지만 클러치에서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거든요. 이것도 미네소타의 로스터와 직결된 내용인데, 미네소타의 클러치 오펜스가 고전한 이유가 플로어에 공격에서의 위협이 되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루디 고베어가 사실상 공격에서는 위협이 제로에 가깝고 제이든 맥다니엘스도 코너에서 스페이싱을 할 때 모든 팀들이 다 그냥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버리고 앤서니 에드워즈에게 2명을 붙이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패스를 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로테이션 도는 방식으로 팀들이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제이드 맥다니엘스나 다른 선수들한테 공이 마지막에 갔을 때 이 공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앤서니 에드워즈가 다음 포지션부터는 뭐 계속해서 아이솔레이션 하는 공격을 하고 이렇게 클러치 타임 되면 미네소타의 공격이 답답해지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있거든요.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즌도 그렇고. 그래서 미네소타가 이번 시즌 클러치 타임 스탯이 오펜시브 레이팅 91.8점이고요. 리그 29위입니다. 뒤에서 두 번째고 시카고가 맨 꼴찌예요.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나쁘지 않아요. 111.3으로 전체 11인데 나쁘지 않은 수치인데 결국에 공격 레이팅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19.5점으로 리그 26위거든요. 리그에서 거의 최하위권 클러치 팀이죠. 아마 제가 보기에 플레이오프에 들어갈 수 있는 팀 중에서는 아마 최하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소타는 이렇게 클러치 약점을 갖고 있는 팀인데 오늘도 골든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약점을 노출했어요. 앞서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앤서니 에드워즈한테 골든스테이트가 계속해서 블리츠나 트랩을 거니까 거의 모든 팀들이 앤서니 에드워즈를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앤서니 에드워즈가 스크린 없이 아이솔레이션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근데 아이솔레이션도 대부분 드레이몬드 그린이 앤서니 에드워즈의 돌파 라인에 헬프로 와서 서 있고 하다 보니까 앤서니 에드워즈가 풀업 슈팅을 많이 던졌어요. 근데 역시 어려운 슈팅이잖아요. 풀업 슈팅이. 그리고 굉장히 터프한 슈팅을 던졌기 때문에 다 안 들어갔고 심지어 골든스테이트는 스크린 액션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앤서니 에드워즈한테 2명이 붙어서 막는 경우도 있었고 앤서니 에드워즈는 이 상황에서 2명 위로 슈팅을 던지는 포지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골든스테이트의 수비가 이때 돋보였죠. 드레이몬드 그린이 헬프 디펜더로서 활약이 좋았고 게리 페이튼2가 진짜 오늘 앤서니 에드워즈를 막하면서 굉장히 귀찮게 하고 디플렉션도 많이 하고 아주 중요한 니켈 알렉산더 워커 돌파도 블락하고 결정적인 스틸 이후에 버디 일드 3점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뭐 조나단 쿠민가도 디펜스에서 활약이 좋았고 골든스테이트가 클러치 때 수비를 끌어올리면서 미네소타를 완전히 잠가버립니다. 경기 4분 47초로 남기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클러치 타임으로 들어가는 초반에 3점 프로 슈팅을 넣었는데 그 이후로 4분 47초 동안 미네소타가 야투 9개를 모두 실패하면서 0득점으로 묶여버려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에서는요. 미네소타와의 경기를 할 때 루디 고베어를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루디 고베어가 골 밑에 있을 때 하는 공격은 고베어의 수비에서의 위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고베어가 골 밑에 있을 때 오늘도 골든스테이트는 공격이 힘들었고 반면에 1쿼터에 예를 들어 골든스테이트가 필란드 액션을 했거든요. 이 필란드 액션으로 고베어가 드랍하는 걸 이용해서 커리가 3점을 넣었어요. 고베어를 골 밑에서 빼내거나 고베어가 드랍을 하면 슈팅으로 응징하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고베어를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4쿼터 클러치 구간에서 미네소타가 공격에서 고전할 때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에서는 스티브 커의 마스터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먼저 스테픈 커리와 쿠민가의 피켓롤을 통해서 쿠민가의 덩크를 만들어내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고베어를 골대 밖으로 끌어들이느니 뭐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느니라고 했는데 커리와 쿠민가의 피켓롤을 보면 결국에 커리를 막는 건 데이든 맥다니엘스고 쿠민가를 막는 건 줄리어스 랜드리였는데 그럼 이 선수들만 피켓롤이 인볼브가 되는데 고베어는 골 밑에 있을 텐데 어떻게 쿠민가가 덩크를 넣을 수 있죠?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스티브 커는 여기에 5 슬롯을 사용했습니다. 5 슬롯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는 지난 시즌에 애틀랜타의 퀸 스나이더 감독이 많이 사용하면서 현재 리그에서 굉장히 유행되고 있는 전술이에요. 이거를 JJ 레딕이 팟캐스트도 얘기했고 그 이후로 이 5 슬롯에 대한 인기가 리그에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단 슬롯은 농구 코트에서 윙과 탑 사이의 지역을 슬롯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빅맨, 흔히 우리가 빅맨 혹은 센터를 5번이라고 부르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5라고 합니다. 5 슬롯은 슈팅이 없는 빅맨을 슬롯 지역에 놓는 거예요. 슈팅이 없는 빅맨이라는 게 키예요. 보통 슈팅이 되는 포르징기스나 뭐 카렌서니 타운스 같은 빅맨들이 이 지역에 서 있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3점 슈팅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런데 애틀랜타의 퀸 스나이더 감독은 슈팅이 없는 빅맨이 뭐 카펠라 같은 선수들을 이 슬롯 지역에 세워놓고 굉장히 많은 오펜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전술인데 빅맨을 이 슬롯 지역에 세워놓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효과는요. 보통 슈팅이 없는 빅맨은 탑에서 공을 많이 잡고 드리블 핸드오프의 허브로 사용되는 일이 많죠. 근데 공격에서 빅맨이 탑에 있으면 수비에서의 빅맨도 자유투라인 밑에 자리하게 됨으로써 어디든 헬프를 가기 쉽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슈팅이 없는 빅맨이어도 슬롯 지역에 놓으면 수비의 빅맨의 포지션이 자유투라인에서 결국 한두 발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 나중에 돌파를 헬프하러 올 때 이 한두 발이 모자라게 되거든요.
5 슬롯이 퀸 스나이더 감독이 시작해서 보스턴도 이 5 슬롯을 지난해 사용하기 시작했고 뉴욕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보스턴에서 샬럿 감독으로 간 찰스 레이 감독 덕분에 샬럿에서도 지금 5 슬롯을 사용하고 있고 유타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리그에서 유행하는 전술인데 다시 오늘 골든스테이트와 미네소타의 경기를 돌아와서 커리, 조나단 피켄롤을 할 때 골든 스테이트의 플로어 구성을 보면 이게 바로 5 슬롯이죠. 드레이몬드 그린을 슬롯에 위치시키고 이 5 슬롯 때문에 고베어가 쿠민가의 돌파에 힐프가 한 발 정도 느리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5 슬롯의 목적 중 하나예요. 힐프를 느리게 보게 만드는 건데 이게 완벽하게 성공을 하죠. 스티브 커 감독은 이 이후에 스테픈 커리, 드레이몬드 그린 피켄롤을 지시합니다. 이 피켄롤 후에 다시 핸드오프를 받는 액션으로 고베어의 느린 발을 공략해서 커리가 좋은 슈팅 찬스를 얻지만 그걸 넣지 못하죠. 이제 그 다음 포지션에서는요. 또 크리스 핀치 감독이 체스 무브를 가져갑니다. 이전에 5 슬롯으로 고베어가 드레이몬드 그린한테 붙어있음으로써 쿠민가한테 덩크를 먹고 그 다음 피켄롤에서 고베어가 낀 피켄롤을 하면서 좋은 찬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고베어를 조나단 쿠민가의 매첩으로 바꿔버리거든요. 핀치 감독이. 근데 이걸 보고 스티브 커 감독은 쿠민가의 그냥 아이솔레이션을 지시하죠. 근데 여기서 쿠민가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턴오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지션에서는요. 스티브 커 감독이 투 스몰 액션을 합니다. 이거 투 스몰 액션은 저희 여름에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올림픽 영상 컨텐츠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투 스몰은 르브론 제임스가 드리블을 하고 스테픈 커리가 인버티드 스크린을 걸어주는 액션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투 스몰 액션이었는데 골든 스테이트도 오늘 그걸 합니다. 드레이몬드 그린이 공을 드리블하고 커리가 드레이몬드 그린한테 스크린을 걸어주는 인버티드 스크린을 하고 빠져나간 액션인데 이 액션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커리가 위협적인 슈터이기 때문에 커리가 스크린을 걸면 커리를 막는 제이드 맥다니엘스로서는 이거 쉽게 스위치를 줄 수가 없거든요. 스위치를 하는 순간 고베어가 늦게 나가면 커리한테 3점을 맞을 확률이 높고 이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맥다니엘스는 커리를 따라가려고 하고 고베어는 커리한테 스크린이 걸렸기 때문에 이 핸들러의 돌파를 막기가 힘듭니다. 인버티드 스크린 액션으로 드레이몬드 그린이 덩크를 하면서 아주 좀 오버하는 버전의 나인나인 세리머니를 하면서 사실상 경기가 끝났죠. 이 경기 마지막에 스티브 커 감독의 고베어를 공략하는 전술의 다양성을 보세요. 5 슬롯으로 커리, 쿠민과 피켄롤 하죠. 그 다음에 드레이몬드 그린, 커리, 피켄롤 하죠. 그 다음에 쿠민과 아이솔레이션 하죠. 커리, 드레이몬드 그린, 인버티드 피켄롤 하죠. 마지막 구간 동안 물론 선수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면 감독을 많이 욕하는데 감독들은 칭찬을 많이 못 받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몇 포지션은 고베어를 공략하는 스티브 커 감독의 저는 이게 마스터 클래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이 왜 여전히 리그 탑3 안에 드는 감독인지 이번 마지막 포지션들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또 오늘 골든스테이트가 이렇게 이겼고요. 저는 이게 골든스테이트의 승리의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비에서는 진짜 리그 최정상급 수비를 보여줘야 되고 스테픈 커리가 오늘 30점 득점했거든요. 오늘처럼 스테픈 커리가 슈퍼스타처럼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번 30점 득점을 한 게 이번 시즌 겨우 두 번째거든요. 커리가 이런 수준으로 볼륨을 좀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버디 힐드도 27득점 쿠민가 20득점을 했는데 커리 외에 다른 세컨 스코어러가 20점 이상을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이제 골든스테이트로서는 앞으로 주목해야 될 점이죠. 골든스테이트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전에는 여태까지 이게 좀 힘들었죠. 골든스테이트 오펜시브 레이팅이 15위잖아요. 저는 골든스테이트 디펜스는 탑5 안에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펜스는 지금 현재 15위인데 오펜스가 15위, 12위 사이에서 그래도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골든스테이트의 문제는 언제나 화력. 오펜스에서 커리를 도울 선수가 얼마나 활약을 해주느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골든스테이트에 굉장히 터프한 일정이 남은 12월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중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